네, 움직이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전문가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곧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특급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유엔 빌리지 따닥따닥. 그래서 한적한 내곡동으로 새 둥지를 마련한 걸까요? 이번 주말 내곡동 새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데 이 내곡동 새 집도 이 최순실씨가 골라줬다는 이 장시호 씨의 폭로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자, 이 내곡동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이현정 의원님. 또 새로운 공간 하나가 등장했는데 그 양반 박 전 대통령 일컫는 거겠죠? 그렇겠죠. 참 박 전 대통령 관련한 소식은 뭐 끊임없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일찍 이제 아마 삼성동 사저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아마 일찍 결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최순실씨가 이제 그 대통령이 살 수 있는 여러 지역을 모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이죠. 유엔 빌리지라고 하는 여기 아마 이제 경제계 인사들 또 연예인들이 사실 여기에 많이 몰려 삽니다. 예. 여기 특히 이제 빌라촌을 형성하고 있는데 아마 이쪽으로 이제 한번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엔 빌리 쪽으로 이제 그 장시호 씨한테 이야기해서 그쪽이 어떤 곳인지 좀 알아봐라. 근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제 그 양반이 살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 일단 아마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어떤 퇴임 이후도 준비했다는 정황들이 이제 속속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종구 실장님, 네. 뭐 삼성동 자택을 박 전 대통령이 사회에 환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삼성동 사저에 돌아갈 마음은 예전부터 없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단은 어느 대통령이건 간에 집권 한 3년 차에서 4년 차 정도부터는 자기가 집권 이후를 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에 나실지 모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왜 내곡동 사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집권 4년 차에서 5년 차 넘어가는 그 집권 4년 차 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이진 않지만 아마도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 등 여러 지인들 옆에 있는 지인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어떠냐, 저기는 어떠냐. 아마도 그때부터 이제 그 물색을 시작했다, 일단은. 그래서 만약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지 아니했다면 아마도, 지난 겨울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2015년, 올 초쯤 계약을 원래부터 성사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물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1년 정도 먼저 지금, 이 집을 비워줬기 때문에, 내곡동은 좀 황급하게 결정을 한 건 아니냐. 이것 정도는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아까 잠깐 저희가 화면으로도 저 한남동 유엔 빌리지 외경이 한번 나타난 게 있어요. 화면으로 같이 보실 텐데. 저 백성원 변호사님. 어찌됐건 저희가 이 유엔 빌리지, 그러니까 유엔 빌리지도 후보군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자택을 고르는 기준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보니까 감이 좀 잡히네요. 이게 박 전 대통령의 기준인지 최순실의 기준인지는 사실 좀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엔 빌리지는 정확하게 최순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것은 사저로 쓰기엔 좀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예계, 정재계 인사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이 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살 집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호인데 경호 인력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마 유엔 빌리지는 나중에 배제가 됐던 것 같고 이번에 내곡동 자택을 보게 되면 가장 그 언덕 끝쪽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무언가 경호상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높고 높이 자택보다 높은 그런 집들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또 경호 인력이 나중에 살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어느 정도 마련이 된 곳이라 그러니까 퇴임 후에 살 만한 자택의 기준으로는 지금 내곡동 자택이 훨씬 잘 맞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택의 기준하면 첫 번째, 박 전 대통령이 일단 편안하게 안정감을 느낄 만한 장소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동 자택하고 구조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삼성동 자택과 좀 구조가 비슷하고, 그리고 경호 인력 배치에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사는데 주변도 좀 한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결정을 해서 이번에 결국 내곡동을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소국장님 제가 유엔 빌리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사려면 한 20억 원 이상을 줘야 하는 거고 또 굉장히 연예인이나 유명 재벌 총수들도 많이 산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가 한 90평대로 해서 한 22억에서 28억 그 사이 정도 가격이 나가고요. 이게 남산과 한강이 만나는 그러니까 이른바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해서 이제 명당으로 예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었고 이 속에서 이게 또 출입이 통제가 이렇게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돼 있고 주로 보면은 이제 재벌 쪽에서는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라든지 또 그 정몽구 회장의 동생이죠. 정성희 이노시형 고문. 또 이제 탤런트 중에서는 뭐 김태희 씨라든지 엄정화 씨, 또 한효주 씨 이런 사람들, 또 가수 빅뱅 그 탑. 이 굉장히 그 유명한 연예인과 많이 사네. 많이 삽니다.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사는 그렇게 뭐 고급 빌라촌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갔다고 해도 이 경호상의 어려움도 있고 아마 주변 사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원치도 않았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니, 최순실 씨가 원래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려고 물어봤지, 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물어본 게 아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자, 최순실 씨는 사실 강남 졸부 스타일이잖아요. 예. 어떤 의미에서 강남에. 그런데 진짜 꿈은, 강남 졸부들의 꿈은 일단 유엔 빌리지입니다. 거긴 정말 상위 1%만 살아요. 자, 재계 인사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구자원 LG 회장, 박상국 금호그룹 회장, 정몽구 아까 현대차 회장 일가부터 해서 뭐 엄정화 씨, 정영원 씨 엄청 많이 사는데 거기 그 자체로 들어가는 거. 우리나라 상위 1%에 들어가는 예. 그 곳이고요. 그보다 더 들어가고 싶은 곳은 평창동, 성북동 그쪽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신의 꿈이 좀 투영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어제부터 계속 부동산 얘기만 쭉 말씀하게 되는데 일단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후보군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뭐 유엔 빌리지, 내곡동 뭐 여러 가지 중에 아마 조카한테 그런 말을 흘렸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살던 집은 어땠는지 동생인 박근령 씨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는 타일이라는 걸 벽에다 그런 걸 붙이는 집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군인의 그 가정인데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가 생각나냐 하면은 지금은 보일러도 있고 한데 그때는 보일러 시설도 없고 그 완전히 그 아래고 그러니까 바닥이고 벽이고 다 시멘트예요. 시멘트. 시큼했던 벽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 2, 3년 지나서 할머니가 오신 다음에는 이렇게 타일을 붙이고 어찌됐건 쭉 보면 뭐 신당동, 장충동, 삼성동까지 이현정이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유엔 빌리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주로 다 그냥 단독주택이잖아요, 다. 그렇죠. 그때는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원래 이제 신당동 살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단독 주택이었고 그때 이제 군인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군인들한테는 이제 집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고 이제 그 다음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나왔을 때 일반인들 살기는 좋지만 이렇게 손님도 많이 오고 또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힘든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단독 주택들을 선호한 것 같고 이번에 아마 내곡동도 보면 지금 이제 그 장시호 증언에 따르면 이게 이제 여러 개의 어떤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리스트에.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이 내곡동 집도 본 것 같다. 이런 증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지금 내곡동 집이 그냥 단지 박 전 대통령이 뭐 갑자기 구한 게 아니고 이미 최순실 리스트에 있어서 그 집 리스트에 아마 그 중에서 하나 고른 게 아닌가 이런 게 또 추도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 집 자체도 보면 이제 매물로 나와 있으니까 꽤 됐고 그렇다면 아마 그때 당시에 물망에 오른 집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제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소국장님, 저희가 내곡동 집을 처음 매입했다고 알려졌을 때 도대체 구치소 안에 있는데 누가 이걸 알아봤을까 참 궁금증이 많았는데 장시호 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거 다 최순실 씨가 알아봤다. 뭐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지난번에 한번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집을 이사 가려고 한다는 보도도 한번 나왔었죠. 전에. 그랬었죠. 이런 걸 미뤄 본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사전에 이 뭔가 좀 퇴임한 이후에는 삼성동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사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두 사람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그 전부터 쭉 다 그렇습니다. 알아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계없이 쭉 알아보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최순실 씨한테 좀 알아봐 달라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두루두루 이제 아는 라인을 통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지금 사들인 그 내곡동 집도 있었고 이제 뭐 그 유엔 빌리지도 있었고 또 다른 어떤 곳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개 이렇게 물색을 하다가 예. 뭐 그 중에서 이제 내곡동 집으로 정해서 그 집을 구입한 건 아닌가 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게 지금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을 선택한 기준도 아까 잠깐 살펴봤었는데 과거에 이 최순실 씨의 모친인 임선희 씨가 이런 얘기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이종구 실장님. 네. 뭐
집 삼성동 집 사들인 다음에 뭐 싸웠던 기억도 있고 뭐 초등학교 담벼락 바로 옆에 있어서 좀 시끄러워서 좋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일단 거기 주택 용지로는 그렇게 적합한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큰 길에서 바로 골목 들어서 다시 골목 꺾어지면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내곡동 사저 같은 경우는 버스도 안 다니고 정말 차를 몰고 가서 한적한 그런 어떤 산속으로 좀 들어가는 듯한 그 공간인데 비해서 삼성동 사저는 큰 길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초등학교 담벼락 지금도 초등학교 정문이 바로 붙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 사생활이 보호된다거나 그런 장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확신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확신이 있었겠습니까만은 대통령 사저로 그러니까 사저 내지는 저택으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어떤 입지는 아니고 더군다나 아마도 이때는 그런 어떤 관계보다는 이게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다툼이 아니었을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최 씨가든 거의 다 압구정동부터 최순득 씨는 바로 대치동부터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안목은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집을 사서 도대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또 이게 오를 수도 없고 또 큰 길도 가깝고 별로 좋지 않은 곳을 왜 샀느냐 서로 그런 어떤 다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장시호 씨의 증언으로 알아본 첫 번째 새 얘기, 유엔빌리지가 새 거처가 될 뻔했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큰엄마라는 단어를 지금도 주목해 볼 텐데요. 과거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묘사했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대학 시절에는 한장 존경했고 그래서 또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상상입니다. 돌아가신 지 35년이나 된 일을 지금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노력할 만큼 노력하고 30년 동안 교육사업에 헌신을 다한 사람입니다. 네, 뭐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어제 장시호 씨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를 큰 집이라고 부르고 박 전 대통령을 큰엄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라의 대통령을 큰엄마라고 부른다? 좀 의아하네요. 그러니까 참 이 용어에서 보면 이 관계 자체가 어떤 것이었는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 특검이 사실 조사를 하면서 왜 경제적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을까? 이제 서서히 좀 이제 이제 아마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하니까 이 증거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마 제가 검사로 수사를 했어라도 이거는 정말 이 한 집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지금 진술 하나하나가 보면 나오는 거 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같은 식구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다. 왜냐? 이 보면 이제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집안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큰엄마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 청와대를 큰 집이라 부르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불려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들은 함께 어떤 가족이라는 아마 공동체라는 그런 생각들이 강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집도 알아봐주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했지 않습니까? 반면에 진짜 가족이었던 이제 박근영, 그다음에 박지만 씨 같은 경우는 이들은 많이 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지만 씨가 정말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이들의 관계 자체가 얼마나 끈끈하게 엮여져 있는지 결국 이제 아마 특검 쪽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관계했기 때문에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이 한 집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결국 공범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 아닌가. 아마 특검이 지금 조사한 걸 하나하나 이제 까내어놓고 보는데 아마 이런 것 좀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까운 사람을 큰엄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저 백 변호사님 어느 정도 친해도 최순 씨가 과거에는 본인이 박 전 대통령 친하다는 거 알리려고 큰엄마 큰집 이렇게 좀 떠벌리고 다닌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장시호 씨도 최순실에게 뭐 약간 허세와 이런 것도 좀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큰엄마라고 얘기했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의미에다가 말씀하신 그 또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대단한 가족이야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들 장시호 씨가 진술한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최순실의 뇌물죄 공판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뇌물죄 공판에서 돈 받은 건 하나도 안 나오고 지금 뭐 큰엄마라고 불렀네, 큰 집이네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뇌물죄 연결 구조에서 삼성이 돈을 준 것 1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 왜냐하면 돈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게 아니라 최순실이 받은 거기 때문에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소위 가족 같은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 공동체. 지금 계속 최순실의 뇌물죄 공판, 이재용의 뇌물죄 공판에서 계속 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건 그만큼
특검이 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지금 확인된 것만 뭐 삼성동 자택 구입 비용을 최순실과 임선희 씨가 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얼마 전에 왔던 거 있죠. 잠옷하고 생필품 같은 것도 작년 9월까지 최순실이 운전기사 박모 씨 통해서 청와대로 다 들여보내줬다라는 거 둘, 거기다가 의상실에서 의상실 관련 비용, 옷값 전부 다 최순실이 대납해 준 거, 이 정도 되면 사실상 경제관념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 수준이 아닌가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특검의 입장인 겁니다. 예, 그런데 백 변호사님, 장 씨의 이 진술 조서가, 특검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이 안 됐다고 하던데. 그래서 나와서 진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검찰 특검에서 조사를 받잖아요. 근데 그 조사를 받은 걸 피고인 입장에서 난 저거 못 믿겠으니까 증거를 못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증거로 사용을 못 합니다. 증거로 사용 못하면 그 장시호 씨가 현장에 직접 나와야죠. 그래서 어제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술 조서를 다 부동의했기 때문에 그 부동의한 진술 내용을 법정에 다시 확인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서 어제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결국 최순실과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장시호 씨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관련해서 또 다른 흥미로운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전에 청문회 당시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최순실 씨가 10월 30일 귀국해서 31시간 호텔에 있었을 때 네, 그때 만났죠. 안 만났습니다. 연락도 안 했습니까? 왔습니다. 공중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유 의원이랑 유주 잘 부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답니까? 네, 공중전화로 굉장히 짧게 통화했습니다. 왜 공중전화로 했을까요? 핸드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저 굵직굵직한 진술들 중에 첫 번째 유엔 빌리지, 두 번째 이제 큰엄마라고 호칭을 부른 거. 세 번째 더 주목해야 될 게 이종호 실장님. 네. 삼성동 2층에 네. 돈이 있으니까 저 얘기를 했어요. 저거 더 큰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사실은 어저께 진술 중에 법적으로는 가장 큰 핵심적인 증언 중에 증언입니다. 이유는 이거죠. 아까 백 변호사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특검은 이런 그 증언을 통해서 뭘 입증하려고 하냐면 이 공동체다. 그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전혀 경계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입증하는 과정인데요. 자, 장시호 씨가 어저께 증언한 건 이겁니다. 최순실 씨와 만났을 때, 검찰에서 만났을 때 최순실 씨와 부둥켜 안고 울었는데 귀옛말을 했다는 거예요. 귀에 속삭이는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서 나중에는 이 최순실 씨가 물이 먹고 싶다 해갖고 검찰 안에 있는 수사관과 검찰을 따돌린 다음에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삼성동 자택이란 건 어디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2층에 돈이 있다. 그 돈을 가져다가 정유라 씨와 그 손자의 손자를 위해서 잠시만요. 이제 예. 일부 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삼성동 자택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삼성동 2층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꼭 삼성동 자택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나왔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어차피 삼성동에 그 최 씨 일가가 또 최순득 씨 대치동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 어찌됐든 2층에 돈이 있고 그 돈을 써라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해서 최순실 씨가 언제나 그러잖아요. 직접 시간을 내서 질문을 하는데 멘탈이 가장 흔들렸다. 그러니까 막 폭발하고 그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는데 물론 어저께 장시호 씨가 이모한테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것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돈의 흐름 10억 원이라는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증언이 나온 것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최순실 씨가 좀 그 멘탈이 흔들린 게 아니냐 정치적으로 흔들린 게 아니냐 그런 총평이 나오고 있죠. 예, 백 변호사님,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귓속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참 놀라운데 이 과정에서 검사한테 물을 달라면서 따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이걸 보면서 대범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대범한 것도 대범한 거 이건 검찰에 실수한 겁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공범관계 있는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데 예. 빈틈을 주면 안 네, 되는데. 빈틈을 준 게 오히려 지금 전화회복이 된 거죠. 지금 장시호 씨가 돌아서는 바람에. 근데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의미 있는 진술이고요. 지금 삼성동이라는 게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인지 아니면 다른 데인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을 썼지만 최순실과 장시호 사이의 삼성동 자택은 여기밖에 없어요. 뭐 최순득 씨 집 뭐 본인 집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집에 최순실이 관리할 수 있는 돈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거고 예. 그러면 결국 경제관념이 서로 거의 경계가 없었다는 걸 또 하나 입증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최순실 입장에서는
그 검사까지 따돌려가면서 물을 달라고 해서 따돌려가면서 긴박하게 그래도 마지막까지 믿었던 장시호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장시호 씨가 이제 사실상 뭐 특검이나 검찰의 특급 도우미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면서 이 모든 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백 변호사님, 그런데 분명히 장시호 씨가 특검 조사 중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을 텐데 네. 왜 특검에서는 뭐 압수수색이나 뭐 관련된 조사를 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명확하지 않은 건 삼성동 자택금 직접 가서 뭐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은 장시호 씨도 아니었거든요. 그럼 그 얘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후속 얘기는 지금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고 안에 뭐 얼마가 들어 있었고 그 금고의 실제 주인은 누구였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아직 없잖아요. 그 부분은 뭐 검찰이나 특검에서 이 어제 이런 진술이 나온 이상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저께 증언이 검찰에서 이미 증언한 부분 이외에 단편적으로 지금 나온 증언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특검에 미리 진술한 것이 아닌 부분들이 어떻게 재판에 나와서 아, 내가 기억납니다 하면서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 부분 안에 좀 포함돼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검한테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증언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가 당황한 부분이 어느 대목에서 드러나냐면 그 부분을 직접 조카인 장시호 씨한테 추궁을 하면서 아 10억 원이 무슨 큰 돈인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거기서 아니 10억 원이 어떻게 큰 돈이 아니냐 이런 대화가 나오거든요. 핵심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가 정신적으로 조금 흔들렸다라는 대목이 바로 여기서 좀 드러나는 거죠. 삼성동 2층에 진짜 말씀대로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의 돈이 있고 실제 있는지도 궁금할 텐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삼성동 자택을 두고 전혁 전 의원이 이런 경험담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암흑 속에 있다, 알 수가 없다, 6시 이후에는 알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집에서 오픈하우스를 했어요. 예.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왔는데 그 기자를 팀으로 나눠서 한 7이나 8차례 오픈하우스를 했습니다. 그때 언제나 똑같은 여성들이 이 말하자면 음식을 나르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여성들은 누구냐 제가 물어보니까 안봉근 그때 비서가 친척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 뭐 친척이더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그 박근혜 대표의 친척인 줄 알았죠. 그 예상은 제가 그때는 못했어요. 6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를 또 들을 정도로 국정농단이 이게 뭐 아까 유엔빌리지, 뭐 큰엄마, 그리고 지금 뭐 삼성동 2층의 돈까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더 드러나네. 저는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규모와 또 이 사실관계 자체가 얼마나 방대한가라는 걸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 기록이 지금 12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니까 아마 특검자에서 그동안 언론에 공개한 것은 사실 굉장히 일부분일 테고 그 세세한 어떤 증거들을 종합하자면 아무래도 검찰에서 정말 그 자신했던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특히 이제 그 삼성동 자택의 2층은 저기는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외에는 아무도 못 올라가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오면 주로 1층에서 다 접견을 하고 하지만 2층은 굉장히 개인적 공간이거든요. 저기는 이제 잠을 자거나 이런 하는 공간인데 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아니면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난번 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갔을 때도 저기만 예를 윤전추 같은 경우만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우거든요. 예. 자,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도 보면 박지만 씨하고 서양희 씨 같은 경우도 저기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근데 그런 걸로 보면 최순실이 저기에 어떤 돈이 있다라고 한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그냥 같이 어떤 공유했던 것이죠. 저 집 자체를. 그리고 항상 최순실이 옆에서 봤다는 것 자체를 보면 그냥 저 집에서 돈을 갖다 가져오고 있었다. 왜냐하면 저 집은 4년 동안 비어있는 집이거든요. 그러면 저 집 관리를 최순실이 했다는 이야기고 최순실이 이제 그 집에 돈을 갖다 왜냐하면 저 집을 아무도 검찰도 사실은 지금 검찰이 이제 문제가 있는 이유가 저 집을 사실은 이제 그 압수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있다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예. 사실은 자택을 압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땐 특검도 아마 알았어도 저 집을 압수를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점들을 최순실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죠. 예, 백 변호사님,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그동안 법정에서 못 보던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게 됐는데 어제는 서로 고성이 오갔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법정에서 아무리 흥분해도 고성이 오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태에 관해서 최순실의 재판에서 최순실이 본인이 직접 신문하겠다는 경우 꽤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고성을 지르고 소리 지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어제는 왠지 근데 왜 익숙해 보이죠? 근데 왠지 느낌이? 최순실의 뭐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아마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예.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화내면 지는 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제 그만큼 최순실이 엄청나게 당황을 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어느 순간에 지나서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라. 그랬더니 내가 뭘 가리냐 뭐 이렇게 응수하면서 또 화를 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종근 실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사실 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이게 이제 법정으로 돌아오면 뇌물죄 인정 여부에 제일 중요한 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잖아요. 예.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지금 분위기에서는 장시호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장시호가 검찰이나 특검에서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것들을 술술술 진술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최순실이 어쨌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장시호한테만큼은 좀 비밀스러운 얘기를 했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할 때 장시호가 이걸 털어놓는 순간 최순실은 소위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법정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고성이 오간 상황까지 오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진짜 궁금한데 뭐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또 다른 인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집까지 매입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구치소에 식사를 거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과거 본인의 식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뭐 밥을 많이 막 먹었다 또 안 먹었다 이렇게 폭식했다 조금 먹었다 하는 사람들은 그 균형 있게 그냥 세 끼를 꼬박꼬박 적당히 먹는 게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세 끼를 그냥 적당히 먹는 사람들은 또 폭식했다가 조금 먹었다 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 하고 이제 힘들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니고요. 저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의사도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식사를 거의 못한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게요. 밥을 뭐 거의 절반밖에 못 먹고 그래서 이제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와서 매일 거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서울구치소 관계자의 이야기인데 이 좀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은 하여튼 혼자 식사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생활 태도를 갖고 있었던 그런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환경 자체는 많이 다르죠.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환경 자체는 많이 다르지만 그런 부분에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다라는 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나눠요, 얘기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밥을 절반밖에 못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지난번에 왜 그 조윤선 전 장관 관련해서 뭐 밥을 못 먹고 귤만 먹고 산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제가 면회를 다녀온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전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예, 밥을 다 잘 먹고 귤은 이제 후식으로 귤을 좋아해서 많이 먹었는데 그게 외부에 알려지기를 뭐 밥은 하나도 못 먹고 귤만 먹은 걸로 이렇게 알려졌다. 본식은 아니고 후식만 먹은 것만 불거졌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마찬가지로 저는 박 전 대통령도 글쎄요 이제 뭐 그렇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종건 실장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 구치소 생활이 힘들다면 가족들도 불러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 시간도 보내면 마음적으로 편할 텐데 도통 그러질 않네요. 뭐 이건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약 한 23년, 그러니까 그냥 삼성동 자택으로만 봤을 때 그 전에 이제 장충동 자택이나 신당동 자택에서는 동생들과도 함께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삼성동 자택으로만 보면 23년 동안 사실 최 씨 일가에 둘러싸여 살았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혼자서 그렇게 지내는데 굉장히 익숙해온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동생들과의 어떤 구원, 그거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지 않으면 그 구원은 아마 풀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어떤 의미에서는 박지만 씨나 혹은 박근영 씨나 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력, 아직도 남아있는 권력,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동생들이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권력이냐면 이거죠. 추종자들. 아직도 유경재단을 둘러싼 추종자들이나 혹은 뭐 태극기 집회에 일부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사람들을 편승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성격으로 봤을 때 동생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양받으려고 온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권력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범인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이상
이상에는 동생들도 앞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반대급부로 이제 박지만 씨 부부가 지금 사실상 포기 상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네요. 예, 백 변호사님이 이런 와중에 이제 다음 달 2일로 잡혔던 첫 네. 재판을 연기해달라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변호사 선임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겠죠.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준비해야 되는 수사 기록이 12만 쪽 정도 돼요. 말이 12만 쪽이지 12만 쪽을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해서 공판 준비기라는 것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고 어떤 증거를 채택하고 어떤 증거 조사를 거치고 어떻게 내가 반대 상황을 입증하고에 대한 계획을 다 밝혀야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세 차례 정도 진행이 될 텐데 18가지 혐의나 되니까 이거를 지금 유영하 변호사하고 최명성 변호사 둘이 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마도 기일연기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지금 이 둘만 가지고 이 재판을 치르기는 어렵다는 거는 아마 저를 빼고라도 거의 방송에 출연한 모든 변호사들이 비슷하게 얘기를 할 텐데 문제는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돈 문제를 떠나서 다른 변호사가 들어와서 변론을 하겠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은 지금 다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련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 이제 본격적인 정치권 이슈로 쏙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